아내가 식탁 위로 서류 봉투를 내던졌고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선을 창밖으로 피했다. 아내는 언성을 높이며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충돌했고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나도 몰랐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내는 병원 진단서를 집어들고 이게 뭐냐고 따졌다. 진단서에는 치매 5년 차, 중등도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남편의 회피하는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같은 노래를 반복해 흥얼거렸고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저는 이 집안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내는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멀쩡했다고 기억했다. 시어머니는 예식장에서 웃으며 인사했고 말도 또박또박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 시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했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겼다. 아내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밀었다. 저는 남편이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진단서를 다시 펼쳤고 5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5년 전이면 결혼 2년 전이었다. 남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내는 남편이 나온 방문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아내의 분노 속에서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마셨고 그러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아내는 3번째 복도 끝이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자리에 섰다. 저는 이 상황이 아내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화장실까지 데려갔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1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아내는 집이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다시 안내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저는 아내가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며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진단서는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내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읽었다. 중등도 치매, 요양필요, 가족 돌봄 한계 예상. 저는 아내가 이 진단서를 보며 자신의 미래가 무너지는 걸 느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저는 아내가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저는 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시어머니를 딱 2번 만났다. 첫 번째는 약혼식 자리였고 두 번째는 집들이 때였다. 시어머니는 2번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나왔고 며느리 될 사람에게 친절했다. 아내는 그때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고 남편에게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했다. 저는 아내의 선의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점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방 위치를 계속 잊어버렸고 화장실 가는 길을 물었다. 아내는 처음엔 새 집이라 헷갈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잊어버렸다. 저는 남편이 이 증상들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깜빡거리는 성격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을 믿었고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걸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집을 나가려 했다. 새벽 2시에 현관문을 열려고 했고 아내는 깜짝 놀라 말렸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며 우겼고 여기가 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가 재웠지만 1시간 뒤 또 나왔다. 저는 아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병원에 꼭 가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예약을 잡지 않았다. 아내는 직접 병원에 전화했고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을 잡았다. 남편은 그날 회사 일이 있다며 아내 혼자 모시고 가라고 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다. 아내는 그 일주일 동안 불안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결과를 듣던 날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고 의사 앞에 앉았다. 저는 아내가 홀로 그 충격적인 진단을 들어야 했던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치매 5년 차라고 했다. 증상이 이미 중등도로 진행됐고 앞으로 더 빨리 악화될 거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5년 차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5년 전이면 결혼하기 2년 전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내의 의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진단서를 보여줬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이럴 리 없다며 의사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다. 놀라기보다는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옛 동네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웃은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장을 보고 돈을 안 냈다며 가게 주인과 다툰 적도 있었고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서 집에 쌓아뒀다고 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따졌다. 저는 남편이 이웃의 증언마저 부인하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웃이 과장하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원래 물건을 많이 사두는 스타일이었다며 넘어갔다. 아내는 남편의 변명이 점점 더 거짓처럼 들렸다.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들한테 물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진실을 덮으려 필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아내는 천장을 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을 잃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만 돌봤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다면 저는 아내가 배신감과 분노로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추궁을 피하려 일찍 출근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배회하며 가방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안방 옷장에 있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5분 뒤 다시 물었다. 저는 아내가 매일 이 반복 속에서 소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시어머니와 둘이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다가 손을 멈추고 멍하니 있었다. 저는 남편이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고 팔짱을 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몰랐느냐고 다시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몰랐다고 반복했다. 저는 남편의 대답에서 거짓이 묻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명절에 잠깐 들렀을 뿐이고 평소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만 물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고 자신은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설명이 너무 매끄럽다고 느꼈다. 저는 남편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들과 이야기해보자고 다시 제안했다. 남편은 표정이 굳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형들도 어차피 몰랐을 거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남편이 형제들과의 대화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했다. 저는 남편이 무언가 들키기 싫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옛집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했다는 증언을 남편에게 전했다. 남편은 이웃이 과장한 거라며 믿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원래 건망증이 좀 있었고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다고 했다. 저는 남편이 모든 증거를 부인하는 태도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병원을 미뤘냐고 따졌다. 남편은 별일 아닐 줄 알았다며 변명했다. 어머니가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를 못 느꼈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이 모순투성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미 치매고 우리가 돌봐야 한다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투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뉘앙스를 느꼈다. 마치 아내가 문제를 키운 것처럼 들렸다. 저는 남편이 피해자인 아내를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요양원은 비싸다고 했다. 집에서 돌보는 게 낫다며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 계속 맡기겠다는 뜻임을 알았다. 저는 남편이 경제적 이유로 아내를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간병인을 쓰자고 했다. 남편은 그것도 돈이 든다며 거부했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며 되물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간병인이 아니라 며느리인데 남편은 그 구분을 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아내가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새벽 3시에 깼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외출복을 입고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저는 아내가 밤잠마저 설치며 지쳐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며 손을 뿌리쳤다. 아내는 여기가 집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가 다시 재웠다. 그러나 1시간 뒤 시어머니는 또 나왔다. 아내는 그날 밤 3번이나 시어머니를 말렸다. 저는 아내가 수면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깨워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은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짜증을 냈다. 아내는 나도 힘들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아내는 남편의 등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두고 잊어버렸다. 아내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껐다. 냄비 바닥이 타서 까맣게 변해 있었다. 아내는 환기를 시키고 시어머니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다. 저는 아내가 화재 위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해 가스 잠금 장치를 설치하자고 했다. 남편은 그것도 돈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화재 나면 더 큰일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잘 보면 된다고 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다. 저는 남편이 안전마저 아내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어머니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했다. 조금만 참으라며 남편한테 잘하라고 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다. 저는 아내가 친정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고립됐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도 연락했다. 친구는 요양원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아내는 남편이 돈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친구는 그럼 남편 보고 돌보라고 하라며 화를 냈다. 아내는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골프를 나갔다. 아내는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겼고 아내는 먹었다고 설명하느라 지쳤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다. 저는 아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못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뭘 못하냐며 되물었다. 아내는 시어머니 혼자 돌보는 거 못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당신도 돌봐야 한다고 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내가 돈 버는데 언제 돌보냐고 했다. 아내는 그럼 나도 다시 일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누가 어머니 돌보냐며 반박했다. 아내는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을 보내자고 했다. 남편은 돈 얘기만 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저는 남편이 경제적 핑계로 아내를 올가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어디 가냐며 비웃었다. 아내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가보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모습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짐을 쌌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발걸음이 멈췄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붙잡았다. 아내는 짐을 다시 풀었다. 저는 아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임을 알았고, 그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다. 남편이 서랍에 넣어둔 예전 기기였고, 아내는 충전기를 꽂아 켰다. 화면이 켜지자 오래된 문자들이 쏟아졌다. 아내는 무심코 문자함을 열었다. 저는 아내가 우연히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문자 중 남편 형의 이름이 보였다. 아내는 그 대화를 열었다. 형이 보낸 메시지에는 어머니 요즘 건망증 너무 심한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는 손이 떨렸다. 남편은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진실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증거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문자 날짜를 확인했다. 5년 2개월 전이었다. 결혼하기 2년 전이었다. 남편은 그때 이미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저는 아내가 분노로 떨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 아내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남편은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아내는 형한테 문자 왔는데 왜 답장 안 했냐고 따졌다. 저는 남편이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며 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바빴다고 변명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깜빡했다고 했다. 아내는 깜빡할 문제냐며 소리쳤다. 어머니 건강 문제인데 어떻게 깜빡하냐고 따졌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편의 변명이 너무 허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병원 갔냐고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왜 안 갔냐며 다그쳤다. 남편은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다며 회피했다. 아내는 그럼 결혼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저는 아내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못했다고 실토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남편은 아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겼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변명에 분노가 폭발했다. 저는 남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이용한 거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아니라며 손을 저었다. 아내는 그럼 뭐냐며 따졌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섰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간병인으로 데려온 거라고 느꼈다. 저는 아내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내를 붙잡으며 진정하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 나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며 붙잡았다. 저는 아내가 드디어 그 집을 벗어났다고 느꼈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다. 친구는 아내를 맞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는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토닥였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감정을 해방시켰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치매를 알고도 숨겼고 자신을 속여 결혼했다고 했다. 친구는 그건 사기라며 분노했다.
아내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선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간 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 며느리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남편은 곧 온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5분 뒤 또 물었다.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인내심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형은 왜 나갔냐며 되물었다. 남편은 5년 전 형이 보낸 문자를 아내가 봤다고 설명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려 형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며 그때 병원 갔어야지 라고 말했다. 남편은 바빴다고 변명했다. 형은 바쁜 게 무슨 핑계냐며 꾸짖었다. 남편은 형도 어머니 안 모셨잖아 라며 따졌다. 형은 우리는 상황이 달랐다고 했다. 저는 남편이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남편에게 결혼할 때 아내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편은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았다고 했다. 형은 그래도 말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그럼 나보고 혼자 살라는 거냐며 반박했다. 저는 남편이 자기 외로움을 핑계로 타인을 속인 것에 분노했습니다. 형은 내가 먼저 속인 거잖아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형은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술잔을 들었다. 저는 남편이 반성하지 않고 술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내가 돌아올까 생각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배회하며 물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일어나 물을 따라줬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고맙다고 했지만 5분 뒤 또 물을 달라고 했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간병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자려 하지 않고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다. 남편은 여기가 집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남편은 1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가 매일 겪던 일을 이제야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남편은 잠에서 깨어 황급히 달려갔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시 안방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 이해했다. 저는 남편이 뒤늦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회사에 지각했다. 상사에게 혼났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스불을 켜두고 있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불을 끄고 시어머니를 꾸짖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집에 와줘. 아내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사과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친구 집에 머물며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남편과 공동 계좌가 있었고 아내는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내역을 보며 아내는 숨이 막혔다. 저는 아내가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출이 있었다. 3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편은 빚이 없다고 말했었다. 아내는 남편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저는 남편이 경제적 문제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통장 내역을 더 살폈다. 요양원 상담 기록이 있었다. 남편은 결혼 1년 전에 요양원 비용을 알아본 적이 있었다.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남편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무료 간병인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다. 아내는 대출 얘기를 꺼냈다. 남편은 침묵했다. 아내는 왜 숨겼냐고 따졌다. 남편은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라고 또 똑같은 변명을 했다. 저는 남편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 상담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 남편은 당황하며 그건 그냥 알아본 거라고 했다. 아내는 나를 돈 아끼려고 데려온 거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저는 남편의 침묵이 곧 인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잠깐만 기다리라며 말렸다.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나가면 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위협했다. 저는 남편이 협박으로 나오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위협에 웃음이 나왔다. 아내는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말했다. 결혼 사기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3년간의 기록을 전부 모았다고 덧붙였다. 저는 아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아내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냐며 반박했다. 남편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다. 아내는 그럼 혼자 돌보라고 잘라 말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깨달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저는 남편이 자업자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은 이제 와서 뭘 어쩌냐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요양원 비용을 반반 내자고 제안했다. 형은 내가 어머니랑 살았으니 내가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불공평하다며 따졌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는 모습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내가 혼자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던지고 머리를 감쌌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 서서 밥 먹었냐고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완전히 고립됐다고 느꼈고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내는 3년간의 간병 기록과 남편의 문자, 통장 내역을 모두 제출했다. 저는 아내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에서 각오를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고 아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겠다며 일주일 뒤 다시 오라고 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자기 인생을 되찾으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3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를 입소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다. 상담원은 자리가 있다며 일주일 내로 가능하다고 했다. 아내는 비용을 물었다. 월 250만 원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남편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하든 말든 나는 더 이상 안 돌본다. 요양원 알아봤으니 당신이 처리해. 남편은 문자를 읽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문자로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그건 당신 문제라고 답장했다. 저는 아내의 단호함에서 존중 욕망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모두 거부했다. 남편은 문자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다. 아내는 변호사 통해서 만나자고 답장했다. 남편은 문자를 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설득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친구는 아내가 잘한 거라며 응원했다. 아내는 3년을 버린 것 같아 아깝다고 했다. 친구는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라며 위로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마셨다. 저는 아내가 후회보다는 앞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다.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보였다. 아내는 이력서를 수정하고 몇 군데 지원했다. 저는 아내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이혼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안도했다. 저는 아내가 친정의 지지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혼자 살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다.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았고 몇 군데 방문 예약을 잡았다. 아내는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다. 저는 아내가 완전히 독립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며 일주일을 보냈다. 회사에 지각하고 조퇴하기를 반복했다.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집을 나가려 했고 남편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간병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월 250만 원이라고 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 돈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은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은 반반 내자고 제안했다. 저는 형이 그나마 양보한 거라고 느꼈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왜 더 내야 하냐며 따졌다. 형은 내가 어머니랑 살았으니 당연하다고 했다. 남편은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은 그럼 내가 계속 돌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앉아 고민했다. 요양원을 보내자니 돈이 문제였고 계속 돌보자니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았다. 남편은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아내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한 번만 만나자. 아내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은 절망감을 느꼈다. 저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에게 하소연했다. 동료는 요양원 보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다. 동료는 대출 받으라고 했다. 남편은 이미 빚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경제적 무능력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넘어졌다. 남편은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 가야 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골절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저는 남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찾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집 안을 돌아보았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알았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아내는 이미 떠났다. 저는 남편의 뒤늦은 깨달음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고 확인했다. 남편은 합의할 수 없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아내 측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다. 저는 남편이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남편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아내는 조건을 물었다.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협의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남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끼리 진행하자고 했다. 저는 아내가 남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입소시켰다. 형과 결국 반반 내기로 합의했다. 남편은 매달 12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남편은 요양원을 방문해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을 보며 아내가 있던 자리를 떠올렸다. 남편은 자신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저는 남편이 자업자득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정말 미안해. 아내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아내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저는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지워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새 직장에 출근했다. 3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온 첫날이었다. 동료들은 아내를 환영했고 아내는 업무를 익혔다.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혼자였지만 자유로웠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합의했다. 남편은 빚이 더 늘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남편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이혼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친구는 축하한다며 와인을 따랐다. 아내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3년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다. 저는 아내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고립 속에서 후회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정상에 올랐다.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아내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선택 앞에 섰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내는 용서할 것인가. 이제 두 사람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